안녕하세요. 네. 2023년도 6월 24일에 시행했던 법원직 기출풀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기출 문제를 쭉 풀어내는 것, 거기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제시를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조시생들께서 내년에 시험 경향, 법원직의 경향을 어떻게 국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갈 것인지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그런 대비 방법일까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략 한 1시간 반 남짓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1교시가 있고 2교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1교시 과목은 시간 전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렇지만 1교시 과목 항상 그렇습니다. 국어 영어가 같이 포진되어 있는 데다가 헌법과 한국사가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교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그에 비해서 2교시 법과목 4과목에 관해서는 오히려 일정도 합격선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부족 때문에 로상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항상 1교시의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올린 그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 조금 이제 난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고, 한국사는 뭐 10년 내 최고의 난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한국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의 유형은 수험생들이 먼저 순서대로 푸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그래서 암기형 과목을 먼저 풀고 그다음 나머지 국어 영어를 나중에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푼다 했을 적에 일단 헌법 조금 시간 17분을 좀 오버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이어지는데요. 국어의 난도는 중상 정도, 그러니까 뭐 괜찮았다 싶긴 한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섞여 있긴 합니다. 문제는 국어도 지문이 상당히 길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의 로상이 많았을 겁니다. 국어를 보통 우리는 25분 또는 27분 이렇게 최대 27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과연 소화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항상 어찌 나오든지 간에 본래 그런 지문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양으로 본다면 다른 해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지문 양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그런 정도로 그래도 풀어낼 수 있을 만하다 싶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에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이제 수험생들에게 뽑는 그와 같은 거라서 난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서 많이 쓰는 바람에 문제는 영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제가 이제 관리했던 또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 과목이 과락이 된 학생도 있고, 그다음 원래 영어가 좀 좋았던 친구들도 76점, 72점 이런 친구들도 60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시간의 문제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영어를 배치하는 일반 논으로 보았을 적에 영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었다고 영어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다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좀 어려웠던 편이었고 시간의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의 유형으로, 즉 순서대로 푸는 경우는 그래도 충격이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유형으로 그래서 한국사를 먼저 헌법 다음에 푼 경우라면 더더욱더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나머지 국어 영어에 영향을 또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영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어 영어에서 지문 내용이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래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매해마다 그렇지만 1교시,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당락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와 같은 과목들이고 이것이 시간 전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간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당락의 경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그 문제는 다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어로 돌아와서 국어에 보니까 문법이 역시 이제 우리 시험은 말이죠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작년도에 문법 몇 문제 나온 줄 아세요? 10문제 나왔었죠. 작년에 10문제 문법이 나와서 문법이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문법 때문에 어려웠다. 왜냐면 문법에서 학생들이 뭐 3문제,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법 때문에 점수가 낮았던 것이 작년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법이 3문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우리 시험이 어떤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 없이 들쭉날쭉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또 어떻게 또 7문제, 10문제가 나올지 모를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건 감안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학이 16문제 출제되었는데요. 비문학은 보통 이제 6문제, 7문제 많이 나오면 이제 10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략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정도 2개의 지문 정도 해서 3문제, 4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2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어서 따라서 6문제 나왔습니다. 지문 3개 나오게 되면 9문제에서 10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비문학은 되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전 문학에서 6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그 지문이 2개였다는 얘기죠. 현대문학에서 7문제 역시 그것도 지문 박스가 2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복합지문이라고 해서 현대하고 그다음 이제 고전 시가 작품을 함께 이제 복합지문으로 된 것이 하나가 있어서 3문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6, 현대 7, 복합지문 3문제 이렇게 해서 16문제 출제가 되었으니까 올해는 문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좀 보자면 골고루 고난도 문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2문제, 문법 3문제가 나왔는데요. 2문제 정도는 고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법원직 학생들은 법 과목을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많이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어에서는 문법 파트 부분들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늘 문법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난도가 아니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문법을 고난도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도 문법을 많이 틀립니다. 3문제 중에서 1문제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2문제 정도는 그냥 고난도 문제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 고난도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제 고전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무난한 편이긴 했습니다만 1문제 정도 그냥 제가 그래도 지문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건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고전 산문의 3문제 정도를 보았고요. 현대시의 3문제 정도 이제 답이 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는데 생각해 볼 문제로서 1문제 정도를 고난도로 보았고 비문학에서도 1문제 정도는 정보의 추론적 이해 문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건 고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약간데 용이하다 쉽다 이런 용어를 바꿔서 3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될 바쁘게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고난도로 본다고 했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5문제 정도가 고난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문제면 4, 5, 20 다 틀렸으면 80점이 나오겠군요. 근데 고난도 문제라고 다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점수는 84점, 88점 이런 정도 점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합격생이라면 그 정도 84, 88 이 정도 이상을 좀 맞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웃자 하면서 일단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발문 봤습니다. 긍정 발문하고 부정 발문이 있는데요. 긍정 발문이라고 치면 문제 끝에 맞는 것은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 발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긍정 발문이 10문제나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긍정 발문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부정 발문보다 상대적 고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정 발문 같은 경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얘들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긍정 발문은 적절한 것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적 고난도가 있는 긍정 발문이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난도의 문제보다도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잡게 만든 그런 문제였다. 국어가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정답지 문항수 개념은 계산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시는 학생들한테 정 모르겠다 싶으면 4번을 찍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4번이 8문제가 나왔는데요. 3번이 8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 4번은 사실 8문제로 같았습니다. 가장 제가 늘 수업시간에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가장 모의고사를 내고 보면 1번 선지가 너무 적어서 다른 것들을 다 1번으로 이제 재배치한다. 그래서 갑자기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왜냐면 6개에서 7문항 정도 각각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6, 7문항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1번이 3문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맞긴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답을 쭉 보고 나서 그것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재조정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는 어떤가?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도도 역시 사실은 이 문제 내시는 분들이 정답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6, 7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성의가 조금 약한 면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 3개년 볼까요? 1번이 말이죠. 3개년이라 치면 6, 7문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문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3, 4, 4가 나왔으니까 11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최근 3개년 1번은 11문제다. 그 얘기는 1번 답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찍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9개를 찍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냥 참고 삼아 재미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농담 삼아 드리자면 모르겠으면 뒤에 있는 것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다. 4번, 3번이 일단 답이 많고요. 1번이 적다. 이런 말씀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행위였고요. 그 다음 3년간 기출 비중을 보면 문법은 25%. 이렇게 비중이 좀 있었던 것은 작년도 10문제가 나와서 그런 거죠. 문학은 45%, 비문학 30%인데요.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의 점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문법 중요합니다. 문법에서입니다. 근데 올해 문법 3문제를 다 맞았으면 다른 데에서 그리고 고난도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트 부분에서 좀 틀려도 제가 원하는 그 점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88점을 맞은 학생이 있더군요. 저하고 이제 톡을 좀 했던 그 친구가 88점 나왔는데 문법 3문제를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문법 3문제 다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문법에서 틀리면 고득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96점, 92점이 나왔어야 될 친구거든요. 근데 문법을 다 틀렸다는 것에 매우 절망했습니다. 그건 아닌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문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법과 어휘를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3개년간을 보면 말이죠. 문법과 어휘 파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23년도 지금 3문제 나왔잖아요. 접사의 기능과 품사 파악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높임 표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중세국어의 의미와 그 다음 의문 변동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번과 3번이 조금 난도가 높았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그 어떤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작년도에는 이제 의문의 변동 2문제 출제돼 형태소 분석, 그 다음 문장 성분의 구분, 견문장 이해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의가 없이 냈다고 작년도 제가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 관련된 사항이 2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맞춤법과 바른 어미에 관한 거 한 문제 나와서 10문제가 작년도 나왔고요. 재작년도에는 말이죠. 품사 통용과 품사 구별, 사동 비동 표현, 다이어 문맥, 그다음 중세국어, 목적어, 로마자 표기, 한자성어. 자, 여러분 한자성어가 좀 특이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매년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한자성어 한 문제씩 이게 이제 주로 고전문과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 들어갑니다. 한자성을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들어가는데요. 물론 한자성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제시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분들은 하라고 하고 여건이 되지는 초시생들은 하지 말라고 권유하게 될 겁니다. 이후. 그래서 여건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재시생 이상의 학생들은 한자성을 다시 재정비하시고요. 초시생들은 한자성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전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 문법 관련된 것들은 말이죠. 그러나 현대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전 문법 적용해서 푸는 거라서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저는 고전 문법 관련된 사항들을 좀 강화는 할 겁니다. 개념을 좀 강화해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너무 그렇게 부담을 팍 느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연인 현대 문법 지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론 문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규범어휘가 적게 나오는 것이 법원직의 특징입니다. 다른 직렬, 국가직이나 지방직 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론 문법이 좀 적은 편이고 오히려 규범어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법원직은 규범어휘가 오히려 좀 적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법원직 학생들은 너무 선생님 맞춤법 표준화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조금 다행스러운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양을 좀 줄여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론 문법적 사항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출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론 문법 비중 높고 그다음 중세 국어에 관련된 고전 문법을 냈지만 얘는 좀 강화를 하겠지만 이런 현대 문법 지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얘는 조금 힘을 덜 들여도 될 것 같다. 한자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는 말이죠. 이런 문법 핵심 사항을 숙지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문학으로 들어가 봅니다. 문학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부분들을 최근 3개년간의 상황을 봅니다. 보면은 말이죠. 올해 출제가 좀 많이 된 편이고요. 22년도는 4문제, 21년도는 3문제. 이게 문법이 적게 나오니까 문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고전 시가를 보고 고전 산문을 보겠습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성을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좀 이따 현대문학 보겠습니다. 현대문학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 시가 작품들 공무도화가 들어보셨죠? 이황 선생의 시조 도산 12곡 들어보셨죠? 12곡 중에서도 역시 보편적인 시조가 나왔습니다. 사설 시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조이고 또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경별곡 정석가 고려서교 중에서 매우 주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청삼일곡 아시죠? 그 다음 성산문의 시조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런 시조들과 정지상의 송인 한시번역문 흥보가 비교적 내용까지가 우리가 완벽하게 팍팍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교적 고전시가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다? 비교적 주요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전시가 작품은 주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 교재 기본서 신국어로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더불어 하는 또 프로그램 속에서 거의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고전 산문으로 가봅니다. 고전 소설이 이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도 익숙한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허승전이라거나 또 호질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구몽이라거나 아시죠? 이런 주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물론 독특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수어제기라고 하는 수필, 고전 수필, 그다음 현대문 번역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상 특징, 정보 확인과 추론 문제가 나온 바 있는데요. 제가 이 고전 문학의 3문제 어려웠던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바로 정보 추론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차분히 보면 정답은 보입니다만 그런데 지문을 좀 바쁘게 풀어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를 보았는데요. 나머지 시가 작품은 그렇게 난도가 높은 작품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작품 중심으로 나오고 낯선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현대국어로 번역돼 나오니까 괜찮다. 시가 작품은
고전문으로 나옵니다. 원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고전시가 작품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근데 원문이라고 해도 아래아가 포함된 정도의 상황입니다. 고전 산문은 현대문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 자체에서 해결 다 가능합니다. 현대문학은 자 보세요. 고전문보다는 조금 더 낯선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익숙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꽃, 참외록, 유리창일, 눈, 흰 바람벽이 있어 전문가의 삽을 싣고 그 다음에 또 정지영의 고향 향수 그 다음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보기 제시한 작품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함께 다루긴 합니다만 낯선 작품이 이렇게 출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이따 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낯선 작품의 문제는 쉽게 나오고 낯익은 작품의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따라서 그걸 맞춥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설 봅니다. 소설가 구보의 후시 일이라거나 또는 뭐 난소공이라거나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상이라고는 새로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설 작품이 일부러 새로운 지문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왜냐하면 지문 자체에서 풀어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차피 지문 자체에서 풀어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마음의 심리적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모르는 작품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낯선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낯익은 작품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합니다. 고전문에 비해서 본다면 그래도 낯선 작품이 조금 더 있는 편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지문에서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이 나왔는데요. 두 작품은 뭐 매우 익숙한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낯설고 낯익고 이런 작품이 반반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문학은 그렇고 고전문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정리하면 주요 장르 작품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표현상 특징하고 소재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소재 상징성 그러면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 나가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징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데요. 문학과 비문학이 말이죠. 수능에 비해서 우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수능에 비해서 쉬워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 그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1분에 한 문제 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징 정도로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도의 표현상 특징, 근데 역설적, 반어적, 뭐 이런 개념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징 이런 정도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배경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문과 비문학으로 가봅니다. 여기서 단문과 비문학 문제는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확인 문제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어렵게 추론적 이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서술 방식 내지는 전개 방식 문제, 이 세 가지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문학 지문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습 방식으로 계속 연습 문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문장의 논리적 구성에 관한 기본 이해는 필요한 것이고요. 서술 방식 또는 전개 방식에 관한 배경 지식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결국 모든 것들은 문맥에서 찾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문법과 어휘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비문학 이런 순서로 쭉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앞에다 놓고 그 다음 해설 정답을 맨 끝에 놓은 파일도 있고 그 다음 원래 원문처럼 그렇게 문제 밑에 해설 달아놓은 두 가지 유형의 파일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해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좀 간단하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할까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간단하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문법 문제는 좀
다시 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응용 방식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는 말이죠. 문법 문제에서 접사의 기능과 품사 구별 문제였거든요. 고난도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문을 제시했습니다. 접사가 어근에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파생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파생어, 합성어가 있는데요.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요. 어근, 말뿌리, 어근 앞에 오는 것을 접두사라고 하고, 근데 접두사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접미사,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는 품사가 바뀌지 않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근 뒤에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접미사.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접미사 결합되지 않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새빨 같아. 새는 접두사잖아요. 새는 접두사라서 일단 1번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 뒤에는 어근의 품사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것을 원래 우리는 그것을 본래는 그것을 지배적 접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접미사이고 지배적 접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랬을 적에 일단은 분석하자면 새빨 같아 할 때 새는 접두사는 빨 같아 형용사의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즉, 빨 같아 형용사죠. 어근. 새 결합해서 이루어진 새빨 같아도 뭐다? 형용사다. 어근의 형용사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높이다 갑니다. 이러면 기본형으로 가야 됩니다. 높여야 그러면 기본형, 높이다지. 높이다야? 그러면 원래 높다에서 오지. 높다에서 출발을 해. 높에서 이가 붙었지. 이가 뭐지? 이희리기는 사동, 피동 접사를 먼저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목적어 앞에 있으면 사동 접사죠. 뭐뭇을 높이다 자연스럽죠? 그럼 사동사예요. 그러면 이는 사동 접사예요. 그럼 여러분 원래 높다의 품사는 뭘까요? 성질과 상태이죠. 성질과 상태니까 먼저 형용사이죠. 높는다, 높고 있다 안 되죠 원래. 따라서 형용사 맞습니다. 형용사 했는데 이가 붙었잖아요. 높이다가는 그러면 사동사가 됩니다. 사동사는 뭐의 품사가? 동사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었죠. 어근의 품사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정답 2번. 문법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고요. 자, 읽힌다의 기본형은 읽히다. 읽히다는 읽다에서 오죠. 읽다는 동사죠. 읽는다. 동사예요. 희가 붙었죠. 이희리기. 사동, 피동. 앞에 목적어 있나요? 뭐뭇을 읽히다. 뭐뭇에게 뭐뭇을 읽히다. 뭐뭇이 잘 읽히다. 읽히다는 사동, 피동이 다 가능하거든요. 다 가능한데요. 그 문장 속에서는 피동입니다. 앞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피동입니다. 피동사예요. 여러분 원래 읽다라고는 어근의 동사가 읽히다 해서 여기 동사가 되었어요. 피동사는 동사니까요. 동사가 됐으니까 품사가 바뀌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 희는 품사를 바꾸지 않은 한정적 접사입니다. 답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 4번에 가면 말이죠. 천천히 달리기가 할 때 여러분 달리기의 품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월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로 완전히 바뀐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사의 명사형, 서술기능, 동사의 명사형인 경우 서술기능일 때는 그것도 동사입니다. 여기는 서술로 가능한가 봅니다. 내가 천천히 달리다 말 되죠? 거기는 달리기 할 때 달리기 기는 말이죠. 명사형 어미예요. 품사가 명사가 아닙니다. 서술역할이기 때문에 달리다 서술역할이니까 품사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명사형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달리기가 명사인 줄 아세요? 서술역할 안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하다 우리 달리기 할까? 할 때 그 달리기는 명사입니다. 그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가 바뀝니다. 차라리 2번에서 답 나왔군. 3, 4번을 안 보고 다른 문제로 갔으면 좋았겠습니다. 4번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가 동사 달리다에서 명사가 된 거겠군.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답이 두 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답일 가능성이 높네. 4번 정답. 이럴 위험성이 있어서 정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다른 문제로 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술역 할 때는 그대로 동사입니다. 서술 역할이 아닐 때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명사일 때는 물론 어근 뒤에 결합했고 품사가 바뀌는 해당되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제 말씀이 조금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는 고난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높임 표현에 관한 유형 문제인데 이건 절대 고난도가 아닙니다. 이걸 틀렸다는 학생 너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임 표현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객체는 목적어, 부사어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상대 높임은 상대, 말 듣는 상대이죠. 상대 높임의 방법은 뭐죠? 종결어미, 하십시오 체, 또 하오체, 해요체 이런 종결어미의 형태로 높임을 실어 나가는 것이 상대 높임이고요. 주체 높임은 뭐죠? 주어 높이기 위해서 시라고는 선 넘어 어미를 끝에 쓰거나 아니면 높임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편찮으시다, 누가 편찮으시다 높임말을 사용했잖아요. 높임말을 사용한 얘는 주체 높임이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 아예 이제 보기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부사격조사 깨를 사용한다 두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할머니 깨는 부사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라고 하는 부사격조사를 사용해서 실현했고요. 그 다음 누구를 모시고 목적어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데리다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모시다라고 하는 동사 높임말을 쓴 거죠. 그 다음 주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께 드리다. 그래서 누구께 드리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객체 높임말 그래서 누구를 모시다 또는 누구를 뵙다, 누구께 드리다 또는 누구께 여쭈다. 이게 객체 높임말이잖아요. 원래 객체 높임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객체 높임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었고요. 보기문 없이 바로 해결도 가능했겠다 싶긴 합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고전 문법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16번. 고전 문법 개념을 적용하는 이건 상당히 고난도는 맞긴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그랬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그랬습니다. 기역, 시제, 선어, 말음이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서 남계, 나무의 새잎이 났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해설 내용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왜냐면 말이죠. 시제, 선어, 말음이 없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니를 과거 시제 선어 머리미로 보기도 하거든요. 나, 앗, 이, 습니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앗, 니가 앗, 과거 시제 선어 머리미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는 뭐뭐 습니다. 뭐뭐 습니. 그래서 뭐뭐 습니. 예전에 그래서 이제 상대 높임의 선어 머리미가 따로 있었거든요. 습니다 할 때 습니가. 근데 어쨌든 자 그걸 떠나서 그건 이제 차치해 두고 요 말이 맞는 거라면 여기는 나니까지를 어간이라고 보는 거고 이를 이제 상대 높임 선어 머름이 습니라고 보는 거고 따라 과거 시제 없이 과거 시제가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니가 선어 머름이가 아니라고 보았을 때 상황입니다. 다른 선지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가봅니다.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선너머름을 사용했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주체 높임 선너머름이 있잖아요. 시. 그렇죠? 지금도 주체 높임 선너머름이가 있는데요. 여기도 주체 대왕이 출량하시되 시가 있잖아요. 샤가 있잖아요. 샤가 있죠? 샤가 있기 때문에 이 샤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긋 가봅니다.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요. 여기서 두음 법칙 관련해서 니론 말하다가 되겠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이르다로 바뀌었잖아요. 니가 이로 바뀌었다, 니가 이로 바뀌었다. 두음 법칙이란 발음하기 불편한 니은과 니을 이것이 맨 앞에 오는 것을 꺼리는 거잖아요. 니은이 제로가 되고 니을이 제로나 니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니르다가 이르다로 그렇게 해서 니은이 이로 바뀐 것은 두음법칙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르다, 이르다. 원래 사실 그렇게 바뀐 건 맞습니다. 두음법칙이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 말하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뜯을, 자, 니을 보시면 말이죠. 특정 부류의 모음이 같이 나타나는 모음자 현상. 여러분, 모음자 현상이 뭐죠? 양성 다음에는 양성 모음이, 음성 다음에는 음성 모음이 결합하는 것을 모음자 현상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성 모음이 들어가 있나요? 음성 모음이 들어가 있나요? 양성 모음 들어가 있죠. 아는 양성 모음이죠. 목적격 조사가 말이죠. 랄이라는 것이 있고요. 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 양성이니까 양성 목적격 조사 아래에 붙은 랄이 붙었고, 너 할 때는 말이죠. 음성 대명사이다 보니까 를이라고 하는 음성 조사를 결합했거든요. 이게 바로 모음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양성과 양성, 음성과 음성 결합. 왜 모음조 현상을 적용했을까요? 발음하기 편하니까요. 근데요, 모음조 현상이 왜 많이 파괴되는 줄 아세요? 양성에 해당되는 양성 조사가 쭉 있거든요.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걔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양성 체현 뒤에 음성 조사 결합하게 되잖아요. 모음자가 많이 파괴되겠죠. 아래아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그럼 볼까요? 뜻을 보면 말이죠. 뜻, 비읍디귿 뜻 이런 명사에서 의는 양성 음성, 음성 모음이죠. 따라서 을이라고 하는 목적조사 결합되었잖아요. 음성 모음자가 맞죠?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어졌기 위해서 연철 표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받침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음자는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니론이 이런 뜨들이 등을 보았을 적에 이 디귿과 니을은 맞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두음법칙과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걸 봅니다. 미음 주어의 인칭에 따라 어렵습니다. 의문형 의미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인칭이라시면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긴 이거 보니까 말이죠. 안 하냐 할 때는 여가 왔잖아요. 여기는 하나냐 할 때는 요가 왔잖아요. 의문형 의미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주어 인칭이 다르니까 달라진가 볼까요? 비에서 말이죠. 주어가 몇 인칭인가 볼까요? 몇 인칭?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뜻을 아느냐라고, 이 사람이 아느냐의 주어는 이 사람이 아느냐 사람이잖아요. 주어가 몇 인칭이면 3인칭이에요. 3인칭에서 여가 쓰였거든요. 다시 와봅니다. C로 와봅니다. 자, 고전문 대신에 현대문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 할 경우에 누가가 바로 하느냐 이것과의 호응이 되거든요. 누가 뭔 말이 하다잖아요. 그렇죠? 누가 뭔 말이 하다이기 때문에 하느냐에 호응되는 주어는 누가거든요. 누가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거든요. 나 1인칭, 너 2인칭, 나머지 3인칭이거든요. 따라 똑같이 다 3인칭이거든요. 다 3인칭인데 의문형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인칭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졌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이 3인칭인데 의문혐의가 달라졌네가 되는 거죠. 그럼 왜 달라졌을까? 그건 좀 이따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이유 때문에 달라진 것이지 주어 인칭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4번 틀렸다. 정답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고전문법 지식을 저처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얘를 고민했다 하더라도 난이다 할 땐 네가 과거 시제 선어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선어머림이 없다 꼽았으니까 이것도 이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처럼 이와 같은 것은 네가 과거 시제 선어머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입장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라면 고민할 수 있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리고 엄연하게 답이 나와 있는 4번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 고난도가 맞습니다. 완전 고난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의문 영어가 달라졌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하고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녀를 붙였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아느냐 의문사가 없어서 그래서 녀가 온 거고요. 의문사가 있는 것은 설명 의문이라고. 의문사가 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이 의문사거든요. 의문사가 있는 것을 설명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설명 의문에서는 뇨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 의문사 있는가 볼까요? 누가라는 의문사가 있잖아요. 의문사 주어하고 호응되다 보니까 뇨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이제 박스로 정리해서 처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올려놨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서 나중에 제가 올린 것을 참고 삼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정리하면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의문 영어미가 달라진 것이지 주어 인칭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난도, 고난도 인정. 자, 그래서 문법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뭐 높임표현의 유형은 꼭 맞췄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높임표현의 세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반영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높임표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이제 문장의 짜임새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그런 유형을 안 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고전어법과 연계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너무 고난도인 것은 뭐 조금 사실은 그냥 패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파생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사, 그다음 품사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품사 구별 이 정도는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틀렸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고전식으로 들어갑니다. 공무도화가하고 도산시비과하고 사설시조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고대가요, 평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세 작품이 세팅이 되었는데요. 공통점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에서 과장적 표현을 통해서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아닙니다.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말이죠. 공무도화가 맨 끝에 어이할 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도산시비곡에서 어쩔 거, 어찌할 것인가 했거든요. 사설시조 끝에 보세요. 들어온다. 자, 여기서 들어온다가 의문형이 아니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고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다, 니은다는 과거 의문형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느냐 또는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들어왔느냐라는 해석이 더 맞긴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다, 난다, 간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나다 이게 간다 이게 현재 평소형이다. 가난다 이게 현재 의문형이다. 그래서 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현재 의문형이라고 하고 간다, 니은다 이렇게 니은다 결합하게 되면 말이죠. 갔느냐라고 해석을 한다. 기억납니다만 동국신속 3강 행실도 그 내용에서 제가 이제 반드시 그 언급하는 파트이긴 한데 그래서 니은다가 사실은 과거 의문형이다. 과거 의문형이기 때문에 고전문에서는 니은다 형태가 의문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따라서 여기서도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평소형이 아니라 들어왔느냐, 들어오느냐 이런 식의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 문맥 흐름 속에서 말이죠.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게 끝에 들어오느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체념적 정서로
말하고 있는 반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공통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3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무도화가에 유사한 문장 구조 있나요? 없거든요. 반어적 표현이 있나요? 거꾸로 말하기?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 다에서 이게 의문형이다라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고난도로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 싶긴 하네요. 정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이할 거 어쩔 거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이할 거에서 비탄, 어쩔 거에서 학문 수행의 의지, 들어오느냐에서 체념, 이렇게 비탄과 의지와 체념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를 공통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봅시다. 현대시 적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임을 내내님을 어이할 거하고 유사한 정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별,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한 작품이잖아요. 애상적, 체념적 정서잖아요. 현대시에 적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쉽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쉽게 낸다니까요. 그래서 좀 쉽게 드러나 보인다니까요. 애상적이고 체념적 정서인가 여부만 파악해도 될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1번 봅니다. 자, 어떤 어휘들이 쓰여 있는가 봅니다. 풀이 죽는다. 비가 내려. 비는 전통적으로 뭡니까? 애상 우수의 정서입니다. 비는 시 작품에 나오게 되면 못 보게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풀이 죽다. 비가 내리고 있다. 못 보게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체념적 애상적 정서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2번으로 가볼까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얗게. 자, 나는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겠다. 여러분, 되리라는 어때요? 의지. 의지적 어조라에 되겠다, 되고 싶다. 의지적인 어조거든요. 체념과 애상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세요. 나는 이런 까마귀가 되겠어. 제가 정리한 것은 고고하고 의연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3번 가볼까요? 체념과 애상의 정서 있는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알파가 무슨 말이에요? 최고이고 고귀한 광명, 시인,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야. 여러분 이런 시어들을 보세요. 체념과 애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인정, 예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인정과 예찬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상, 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4번 가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거잖아요. 쉼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강렬한 생명의지잖아요. 생명의지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확신한다는 태도가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4번에서 체념과 애상이 나타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념과 애상의 정서는 1번에서 확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형태는 좀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진 않아서 1번의 답을 둔다 하더라도 끝까지 수험생들이 읽겠지, 그럼 시의 시간을 잡아먹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1번으로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의 특성의 차이인데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평시조, 사설시조의 기본 개념을 아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설시조도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개 중장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사설시조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뭐다? 종장의 제1음보, 삼음절. 종장 제1음보, 삼음절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건 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떤 시조든지 간에 종장의 제1음보는 반드시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죠. 역시 이 작품에서도 어인지라고 하는 삼음절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래서 4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전산문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수필입니다. 끝에 수호제의 기잖아요. 기가 뭐냐면 기는 교훈적 수필을 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원래 이 글의 주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왜 큰형님이 당호, 집 이름, 건물 이름을 왜 수호제라고 했을까?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킨다, 나라고 하는 본질적 자아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스필이거든요. 자, 20번 생각해 봅니다.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열거를 통해서. 그 다음 대상에 대한 의문을 타인과의 문답 과정을 통해서 성인의 말을 인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서두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건 조금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밑에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얘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열거를 통해 제시했다는 말이 보이는데요. 열거라는 것은 비슷한 것들이 쭉 나열돼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면 말이죠. 내 밭을 지고 단할 자가 있는가? 에이,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집을 지고 단할 자가 있는가? 아니야, 그럴 사람 없어.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번에 보면 말이죠. 의문을 타인과의 문답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다. 의문이 뭐였냐면 말이죠. 맨 처음에 4번처럼 수호제? 이상한 이름인데 왜 큰형님이 집 이름을 당호를 이렇게 지었을까? 라고 4번은 그걸 맞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의문 해결을 다른 사람과의 문답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형님한테 물어보아서 해결한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쭉쭉쭉 보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21번으로 가볼까요? 정보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정보 내용을 쭉 그냥 차분하게 비문학 세부정보 확인 문제와 같습니다. 비문학 세부정보 문제와 같아서 그래서 이건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었던 것이고요. 22번 가봅니다. 얘를 제가 이제 고난도라고 보았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선지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맞는지 뒤에가 맞는지 끊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좀 아주 미운 문제입니다. 나는 말이죠. 누가 훔쳐가기 쉬운 자, 밭과 달리 스스로 여러분,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말이죠. 훔쳐가기 쉬운 밭 안 했습니다. 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가 밭을 떼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이란 말이 틀렸고 이걸 어려운으로 바꿔야 되어서 그래서 근데 뒤에는 맞아요. 나라고는 내 마음은 말이죠. 자꾸 막 다른 데로 달아나기를 잘하니까요. 그래서 앞에가 틀렸고 뒤에가 맞고 2번 나를 옹색하게 만드는 옷과 달리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혹에 쉽게 뒤에는 또 맞습니다. 유혹에 쉽게 떠나가지 않는다? 아니죠. 나는 내 마음은 자꾸 유혹에 쉽게 떠나갑니다. 그렇죠? 유혹에 쉽게 떠나간다. 이게 틀렸고요. 나를 옷이 나를 온색하게 만든다. 이것도 내용상 어울리지 않아서 앞뒤에 다 틀렸습니다. 3번으로 가봅니다. 널리 퍼져 없애기 어려운 책과 달리 책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미 없애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피지 않으면 금세 내 마음은 잘 살피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 맞습니다. 4번 누군가 가져가면 돌아오지 않는 양식과 달리 양식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양식은 누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늘 세상에 양식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뒷부분 내 마음은 떠나갔다가도 곧 바로 돌아온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내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말이죠. 앞부분이 좀 불편했다면 뒷부분만 내 마음은 스스로 달아나기를 잘한다. 맞아. 유혹에 쉽게 떠나가지 틀렸어. 살피지 않으면 금세 맞아. 그 다음 곧 돌아온다고? 아니야. 그럼 1번과 그 다음에 3번 중에서 앞에 부분을 볼까? 훔치기 쉬운 아니야. 자, 3번 가볼까? 맞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어찌어찌 됐든 간에 시간은 좀 많이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고난도 범주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시로 가봅니다. 세 문제 나왔는데요. 12번에서 15번. 그럼 네 문제인가요? 12, 13, 14, 15. 네 문제겠네요. 네 문제겠는데 이게 잘못되었군요. 자, 이건 좀 비교적 낯선 작품을 활용했습니다. 낯선 작품은 좀 쉬운 작품,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시도 그래서 낯선 작품을 일부러 내면 저도 이 시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작품을 내면 그것은 바로 읽어서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쭉 읽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김수영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제 문학특강 지문 속에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문학특강에서 이제 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고부당한 권력과 원래 이제 김수영 시인 아시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현실 참여 시라고 하죠. 그래서 부당한 권력,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부끄러운 반성이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말이죠. 12번 문제에서는 함축적 의미를 비교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보기에 가 역시 낯선 작품을 하나 올려놓고 풀벌레 소리와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풀벌레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의 상징성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플러스 상징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상징이냐 우리 시험은 대체로 그런 정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플러스 상징 동그라미 마이너스 상징 세모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기도 하죠.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일반 눈으로 봅시다. 일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플러스예요? 그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이긴 한데 여기서 그런가요? 뒤에 보니까 말이죠. 환하다. 별빛이 묻어 낭낭하다. 문맥상 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풀벌레 소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이죠. 플러스 상징이죠. 동그라미이죠. 그러면 말이죠. 플러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작품으로 가보면 기역 디귿까지는 뒤에 뭐라고 돼 있나요? 빛이 난다라는 소스로 호응되죠. 기역 디귿 다 빛이 난다고 호응되죠? 니을 가보세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호응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빛이 난다는 것은 긍정이고요. 그건 빛이 아니야.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뭐겠어요? 니을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상징이냐 마이너스 상징이냐의 의미이고요. 하나 이제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보자면 풀벌레 소리는 이 작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를 끄면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곧 문명이죠. 문명과 대비되는 자연의 소리, 삶을 성찰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생각게 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풀벌레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번 문제는 표현상 특징 또 화제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잖아요. 1번 일상적 경험들의 나열, 삶의 성찰, 비속어 사용,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속된 모습 솔직하게. 과거로부터 지속된 옹졸한 태도가 체질화되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군대 갔을 때 지금도 그러네. 미미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미비라고 뒤에 있지 않나요? 뭐 문제에서? 네, 오자가 있었고요. 미미가 아니라 미비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 미미한 아주 작은 미미한이 맞습니다. 미미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소함의 극복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다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거든. 성찰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거든요.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소함을 극복하고 있다. 이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4번을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죠. 우습지 않느냐? 이론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극복인가요? 아니죠. 이와 같은 모래, 바람, 먼지 매우 미미한 존재들 보잘것없는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비교하면서 자신도 그런 존재만큼 정말 미미한 존재다라고 자괴감, 자기 모멸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극복이란 말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4번 봅니다. 간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조적 의미의 식구 제시, 일상적 시를 사용의 시적 정황. 1번과 2번은 말이죠. 앞서 13번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 4번만 사실 보면 됩니다. 사실은 공통점이긴 한데 유산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역설적 인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용어들이죠. 역설적 인식이란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역설적 인식. 우리가 보통 역설법 그러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진술, 표현된 것 자체가 좀 모순돼 보이고 불합리해 보인다는 거죠. 뭐 비슷합니다. 역설적 인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나 상식적인 생각과 다른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 고정관념을 보통 뭐라고 하죠? 통념이나 상식과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이걸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죠.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이죠. 나 작품에서는 없습니다만 가 작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가 작품에서 검은 것이 빛이 난다. 비누가 품이 빛이 난다. 쓰레기 속에서 빛이 난다. 어때? 우리 일반적인 관념, 그 통념에서는 쓰레기 속에 빛이 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이 난다? 뭔 소리래?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건데? 보여야 빛이 나지? 청소부가 거룩한 성자라고? 그냥 표현된 것 자체만 보았을 때는 물론 그 속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포가 있지만 표현된 것 자체만 보았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통념과 일반 상식관념에서 좀 어긋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빛이 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실은 성자다.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과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 인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뭐 그와 같은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부정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공통점이 아닙니다. 15번 갑니다. 제가 고난도라고 한 이유는 말이죠. 절정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절정 위가 좀 어려운 말일까 싶어서 했을 뿐인데요. 다만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뭐 꼭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A의 삶을 구현하고 있다는데 모든 게 다 문맥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나는 비껴서 있다. 이 작품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비껴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자, 시인은 말이죠. 흥미롭습니다. 앙코를 밑에 향으로 내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절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옳거든요. 이게 올바른 삶의 지향이거든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앙코.
앙코를 밑으로 떨어뜨려서 부끄럽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행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절정에 서 있지. 그래야 되는데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절정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 동그라미 세모해 봅시다. 절정위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렇지 않고가 마이너스죠. 비겁하니 않고가 이퀄 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렇습니다. 세모예요. 절정위는 플러스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나의 삶이 부끄럽다, 비겁하다. 그런 말이죠. 절정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원래 산의 맨 꼭대기에서 출발하는 말입니다. 원래 절정, 원래 산의 맨 꼭대기라는 뜻인데 이걸 좀 확장하면 최고의 경지, 최고조 이렇게 이제 절정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정점, 선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점, 선봉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점이나 선봉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비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은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는 사회적 실천적 행위에 정점, 선봉에 서야 되거든요. 앞장서서 지금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비켜서 있거든요. 그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적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4.19 시민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960년이죠. 60년. 그때는 이승만 제1공화국의 정권이 부패가 극에 달했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교수, 시민들이 앞장서서 우선 학생들이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렇게 선봉에 서야 되거든요. 물론 선봉에 서서 많은 이들이 결국 경무대 앞에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총질을 가했잖아요. 근데 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 끝에서 가만히 있다, 나서지 않고 있다. 그건 스스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장면 자체는 아닌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부당하게 항거해야 되는, 물론 이제 시인의 고민은 그 다음도 있긴 합니다. 그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고민은 이제 5.16 군사정변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절망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절망 속에서 뭐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것인지 어떤 구체적 정치적 사건을 떠나서도 그렇게 부당함에 항거하는 맨 앞에 선봉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나는 비겁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았을 적에 봅시다. 사회적 실천적 선봉입니다. 쭉 보았을 때 1번, 2번, 4번은 사회적 행위거든요. 근데요, 3번 볼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뭐야? 이건 지극히 뭐예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회적 실천적 행동의 선봉에 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3번은 나머지 것들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맥을 분석해야 되고 선지 중에서 3개는 같고 나머지 1개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소설로 갑시다. 비교적 낯선 소설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지문 속에 있습니다. 일단 나상이라고 하는 작품은 말이죠. 문제는 6번, 8번입니다. 6번, 8번까지 문제인데요. 자,
벗은 모습이 나상이죠. 근데 일단 보니까 이렇게 낯선 작품은 또 밑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중에 3문제에 작품에 대한 해설을 놓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7번에 있는 보기부터 읽어야 됩니다. 7번 보기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게 어떤 작품이구나 보고 지문 읽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말이죠. 6.25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이송되는 과정. 내용을 담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근원적이고 순수한 인간성이 누구냐면 형이겠죠. 형. 그 인간성의 가치를 이걸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사실 보기에 사건 서사 내용하고 그다음 주제를 사실 거기서 언급을 이미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고요. 자, 6번 생각해 봅니다. 유클리드는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희화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 기법에 관한 백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희화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거죠. 희화가 캐리커처잖아요. 어떤 인물의 외모, 성격 또는 장면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풍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적이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풍자이기 때문에 원래 희화화의 대상은 비판의 대상을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태평천하에서 윤중원 영감의 행태, 걷는 모습, 말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풍자의 대상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과장적으로 희화화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희화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설 방식을 쭉 보여줍니다. 2번, 이건 말이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철은문득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죠? 액자식 구성 방법. 액자식 구성 방법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부 서사로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3번, 대적 독백과 갈등을 통해서. 그러면 주로 이제 한 인물, 뭐 대화에 있는 이형도 거의 없이 한 인물의 내면서의 갈등이 쭉 있어야 됩니다. 이상의 날개처럼. 4번,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A 사건 하나, 또 다른 사건 하나, 또 다른 사건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봅니다. 앞서 보았듯이 외적 증거를 제시해 주었고요. 작품에 대한 해설 제시해 주었고 그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여러분 3번 한번 보겠습니까? 형이라고 그러지 마라. 말하는 것은 구성원을 회귀라 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 동생아, 이런 상황이 되면 나 형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 나 모른 척해. 사실 모른 척 하라고 형이 그랬단 말이에요. 형은 되게 순박하고 헌신적인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구성을 회귀로 한다, 하나로 딱 일사불란한 뭐 그런 거예요? 전혀. 이 자체로도 연관 논리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뒤 연관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것이 구성을 회귀로 한다는 얘기야?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형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우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내가 죽더라도 그냥 모른 척해라 걱정하는 형제의 모습이지 이것이 뭐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형은 계속적으로 내용을 보면 동생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은 죽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죽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 너에게 해가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자체 내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 가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형은 모두가 긴장한 상황임을 알고 본인도 긴장하여 아무 소리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제잖아요. 바로 확인이 됩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따라서 다른 사람들 좀 긴장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이 말을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따라서 1번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제 고전 현대 복합 문제 세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설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소설 문제가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낯선 소설 작품이 이렇게 나온다 할 경우는 그 문맥지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은 좀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문맥 속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9번에서 11번까지 봅니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두 작품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건 다 거저주는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는 화자의 태도와 표현상 공통점 문제인데요. 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제의 의지는 가만, 가시리만 있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는 나, 진달래꽃, 영변의 악선, 진달래꽃 그러잖아요. 영변의 악선. 3번, 이 정답인데요. 체념과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4번,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나요? 우리 임과 내가 이별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둘 다 아닙니다. 서경별곡이라는 작품 아시죠? 고려서교. 서경별곡은 말이죠. 마지막 3장에 가게 되면 사공을 원망합니다. 사공 너 때문에 우리 이미 떠나가고 있어 라고 사공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4번과 같은 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 생각해 봅니다. 상황 파악과 정서 추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억 니엘에 대해 나눈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운하게 생각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2번 서러운님 니엘에서 서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원래 서론의 주체를 화자로 볼 수도 있고 임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주체인 내가 서럽다고 본다면 임 역시도 이별의 상황을 서러워하고 있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별이 너무 서러워서 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은 그러고 있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주체로 화자로 본다면 화자가 서럽다 이런 말이고 주체를 임으로 본다면 임이 서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이 서러워하고 있다. 그때는 해석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러워하고 있는 임을 보내옵나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자가 지금 서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니다. 서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화자 자신이 서럽고 님은 알 수가 없지만 서론의 주체를 임으로 본다면 임도 역시 서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자는 서러워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뭘로 바꾸면 맞는 말이냐면 뭘로 바꾸면 맞는 얘기냐면 바로 주체를 임으로 본다면 화자가 아니라 임 이렇게 바꾸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되었던 것이고요. 11번 갑니다. 형식상 특징과 비교 이해 문제인데요. 수미상관이 무엇인가 아시죠? 네,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작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작품 나보여 겨워 가실 때에는 반복되고 있죠. 하울이다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위치가 바뀌었고요. 가나 위치가 2번 반복을 통한 운율감 그러면 가는 맞지만 가실이 있고라면 반복되고 있죠. 나는 아닙니다. 3번 3, 4, 2조의 사문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실이 툭 있고 그래서 3, 3, 2가 맞습니다. 가실은 3, 3, 2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달래꽃은 우리가 3, 3, 2조라고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보기에 역겨워까지 7 가실 때는 5 7, 5조 7, 5조라고 말을 하죠.
7호조하고 332조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3음보는 맞지만 음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3번이 3번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게요. 틀렸다. 4번 모두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 이게 맞습니다. 다 사연으로 되어 있고요. 기승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상 특징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비교적 가볍게 나오고 있고 따라서 형식과 운율에 관한 이해가 배경 지식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운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제 마지막 비문학 독해로 가보기로 합니다.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맨 처음에 배치하고 끝에 배치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알 수 있겠죠? 죽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 긴 지문에 비문학 지문 가슴이 턱 막히게 맨 끝에 정말 시간을 더 끌게 할게 뭐 이런 의도 이건 아니면 우리를 배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배치함으로써 정신 맑을 때 제대로 풀어봐 배려로 생각합시다. 처음엔 사회제재 1, 2, 3번의 사회제재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짜뉴스 비교적 잘 읽힙니다. 그렇죠? 잘 읽힙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안 읽히는 것이 과학제재하고 경제제재 이렇게 잘 안 읽히는데요. 이건 비교적 괜찮습니다. 또 이제 인문제재 중에서도 철학제재는 좀 잘 안 읽히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건 사회제재로 좀 쉽게 읽히는 편인데요. 가짜뉴스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이다 라고 처음에 화제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처음 화제 제시를 하고요. 가짜뉴스의 그 다음 개념, 역사, 그러면서 이제 서동요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특징, 21세기형의 특징, 맨 끝에는 이제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가짜뉴스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쭉쭉 보면은 이렇게 얼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말이죠. 이게 잘 안 그려지는데 제가 요리를 좀 하다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요리를 요새 재미를 붙여가지고 시간이 비면 그런데 1번 문맥적 초론과 내용 정리 문제입니다. 기억 부분인데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라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맨 끝 부분이죠.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요? 이건 말이죠. 두 가지이잖아요. 맨 끝에 두 가지이고요. 이제 그 문장이 시작돼요. 그 단락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 또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볼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쭉 있습니다. 뒤에 두 가지 구성의 문단이니까 뒤에 단서가 쫙 있습니다. 차분하게 뒤에 있는 내용들에서 단서를 찾아서 답을 삼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쭉쭉쭉쭉 보면은 선지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번 보시겠어요? 혐오와 선동을 담은 뉴스로 인해 극단주의가 발생한다. 이게 아마 단락이 맨 끝에 있을 거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면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의 단서가 있겠구나. 2번 문제 봅니다. 추론적 이해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번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됐냐면 말이죠. 가짜뉴스의 기준과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 기준과 범위 규정을 하지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준과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는 말을 했지만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 거 쭉 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기준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보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답 1번이었던 건데요. 나머지 것들 2번 개념을
3번 시대의 적 특징을, 4번 매체 변화로 인한 특징, 끝부분에 있습니다. 21세기형. 따라서 2, 3, 4번 언급되어 있는데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니다. 3번 정보의 확인과 이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뭐 변별 키워드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냐면 1번에서는 변별 키워드를 제가 입소문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입소문 밑줄. 2번은 뭐가 같아요? 탈진실화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3번은 사망이란 말이 눈에 확 띄어서 말이죠. 4번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습니다. 1번 가짜뉴스는 현재도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고 있다. 여러분, 상식 논리에 어긋나면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상식 논리에 부합합니까? 어긋나죠. 그렇다고나 이제 지문 속에서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 SNS 같은 것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틀렸습니다. 2번 탈진실화는 아직까지 특정 국가의 탈진실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첫 문단이 있습니다. 있죠? 특정 국가에 한정됐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3번에서 과거에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망이란 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3문단에 학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20년대 관동 대지진 때 학살 조선인들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의 것은 맞습니다. 4번 봅니다. 자, 반복되면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1번과 4번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입소문만으로 전달되었던 가짜뉴스가 지금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논리에도 그렇고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 지문 갑니다. 맨 끝에는 23에서 25번 지문으로 갑니다. 이건 예술 제재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 또는 시각 매체에 해당되는 활용되고 있는 프레임, 이중 프레임, 그리고 2차 프레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중심 화제 어휘는 뭐냐면 2차 프레임입니다. 2차 프레임. 2차 프레임을 말하기 위해 앞에 부분은 그냥 기본 다 전제로 깔아놓은 것이고요. 2차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그것도 2차 프레임의 기능 3가지에 관한 얘기를 쭉 뒷단락 보면은 쭉 3가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2차 프레임의 기능 3가지를 쭉 언급하는데 예시를 적절히 들어가면서 설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3번을 보기로 합니다. 그래 전개 방식에 관한 이해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3가지 기능을 열거하고 있어요. 예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예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지 이건 쭉 확인하면 보입니다. 전문가 언급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개념, 여러분 처음에 개념, 기능, 예시, 개념, 기능, 예시 이 3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것이고요. 24번으로 가봅시다. 기억 니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대신 동음, 이, 의, 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일인데요. 내포, 유도하다, 환기하다 등이 나와 있는데요. 또 그 다음 법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환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환기가 동음, 이의와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환기는 이렇게 쓰죠. 밖으로 한자에다가 기운 기자, 공기 기자, 공기를 바꾸다. 이 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환기를 잘해야 되죠. 근데 문맥상 이런 뜻으로 대체해 보았을 때 문맥상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문맥상 엎드려 보세요. 이상하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바꿔치기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뭘 환기는 말이죠. 뭘 여기서 써야 되느냐? 바로 이 환기이죠. 자, 주의, 여론, 생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다 인데요. 이 한자로 바꾸면 불을 환자에다가 일어날 기자. 그래서 환기는 불러일으키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작문 시간에 주의 환기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주의 환기를 다른 말로 주의는 관심이잖아요. 어텐션 관심이니까 주의, 관심을 환기하다 뭐라고 말하냐면 불러일으키다. 독자의 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이것을 주의 환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의 환기와 이 환기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다르거든요. 한자 문제 자체는 아니고요. 어쨌든 주의나 여론, 생각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다 확 줄이면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이걸로 바꿔야지 문맥상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동음 이의어에 대한 기본 지식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가요? 이건? 괜찮죠? 자, 마지막 25번 가봅니다. 이걸 고난도 내지는 중난도라고 이제 한 이유는 이것도 정보학인과 추리 문제이긴 한데요. 조금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사실 10에서 20% 정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너무 정신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평소에는 중난도인데요. 시험장에서는 고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별 키워드를 보겠는데요. 프레임 밖의 영역에는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1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1문단 보면은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의도와 메시지라고 하는요 변별 키워드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읽어봅니다. 그 대목을. 의도와 메시지. 자, 의도와 메시지가 담긴다는 내포하다 똑같습니다. 그 앞에가 문제입니다. 앞에가 프레임 밖의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담는 것이란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바깥하고 프레임에 담는 것하고 의미가 똑같습니까? 아니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바깥은 담지 않은 거예요. 사진에서의 프레임은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뒤에 부분은 똑같지만 앞에가 밖의 영역하고 안 영역하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1문단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고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번 갑니다. 2차 프레임 안의 대상과 밖의 대상 사이에는 거리감이 조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리감 조성이 변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 조성. 그러면 거리감 조성에 관련된 사항을 쭉쭉쭉 보니까 3문단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문단으로 가보시면 2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문단에 보시면 2번 선지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3번 가봅니다. 3번에서 이제 변별 키워드는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존재감이 강조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작을 경우 존재감 어렵다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존재감이란 말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문단 가보시겠어요? 2문단.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그 대목 보입니까? 여러분 용이하다는 말은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말이죠. 용이하다는 쉽다는 말이죠. 용이하다는 쉽다. 따라서 존재감 어렵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 틀려요? 틀리죠. 용이하다는 쉽다는 말인데 이게 어휘를 바꿔서 언급했습니다. 4번 선지 가봅니다. 변별 키워드는 뭐 글쎄 식별하기 어렵게 강조하는 효과 이런 정도입니다. 식별하기 어렵게 하고 강조한다 이런 말들이 변별 키워드에 속하는데요. 쭉 보면은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자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식별에 어렵게 만든다고 똑같습니다. 자 뒤에가 같은 거 봅니다. 선지에서는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봅니다.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든다 했거든요. 무력하다라는 거, 무력화시키다, 약화시키다, 없애다란 말이잖아요. 강조하는 말 하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반대 말이죠? 반대되는 말이죠. 제가 이것을 고난도라고 말한 이유는 똑같이 서술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비교적 잘 안 읽히는 편인데 그렇죠? 잘 안 읽히는 글인데 이것을 어휘를 바꿔가지고 어렵다, 용이하다 이렇게 또 어렵다, 무력화하다 이런 식의 용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신없이 풀어내는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서 그래서 고난도쯤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적에 정신 집중이 평상시처럼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능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고 또 앞에 이렇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한국사를 먼저 푸는 경우에 한해서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문제 생겨서 잘 안 읽히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따라서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이 좀 필요하겠고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쭉 보셨습니다만은 국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문법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법 사항들 잘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과 비문학은 점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현장 상황의 유동성 때문에. 문법에서 일단 다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나오면 하나만 틀리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문법에서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같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건 굉장히 국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올해 국어 점수, 국어 문제는 평균 보통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편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로 84, 88 이 정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24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잘 갖추고 그다음 또 연습 과정도 이제 필요하겠죠. 저와 함께 또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내년은 92점, 96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